고흐의 그림 중에 고갱이 마음에 들어했던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이었어요. 그때 그린 해바라기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내점을 그렸거든요. 그 내점을 모두 일주일 만에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린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림 그렸고 세 번째로 그린 것이 이것, 네 번째로 그린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 네 그림을 모두 일주일 안에 그렸어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위넨 노이에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데 요 두 점이 최종본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두 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그림은 지금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림은 일본인 소장가가 샀습니다. 네. 일본인 야마모토 코야타라는 일본인 컬렉터가 1920년에 이 그림을 샀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실됐어요. 왜 없어요 이제? 네. 못 봐요? 예, 소실됐습니다. 왜 소실됐나 하면 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요즘 주식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에 그을렸다고 너무 이글이글해서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주식에서 이런 저런 규모의 돈을 버시면 뭘 하시려고 하시나요? 뭐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요, 물론 시간이 허락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좋은 해설가와 함께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걸작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망중한을 가져보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3프로TV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서 미술하면 이분 아닙니까? 전원경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일본 도쿄에 있는 여러 미술관과 또 인상파를 비롯한 정말 걸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에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3프로TV에도 그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유, 저야 뭐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시차 적응이 힘들 정도로 해외 미술관 투어에 바쁘신데 도쿄가 그렇게 요즘 그 서양 미술사 또 이 전체적인 미술계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예요? 부각되고 있다기보다는 도쿄에는 원래 좋은 그림이 많았는데 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했다라는 게 마지막 우리가. 같습니다. 예. 예. 사실 한국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떠나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목적지로 많이 삼고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일본이죠. 그 중에 도쿄가 대표죠. 예. 가장 많이 가시는 도시일 텐데 네. 예,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도쿄는 인상파의 비밀 정원이다라고 부를 정도인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일단 도쿄에서 그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도쿄에 가면 유명한 마네, 모네코, 르누아르, 드가 이런 화가들의 그림을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나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파 그림과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어떤 미술 사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인상파의 그림을 사실 더 열심히 사모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술과 그 인상파 화가들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사라진 고흐의 그림이 3점이 있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도난당했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못 걸고 있어요? 예, 그 그림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작품들이 3점이나 되거든요. 네. 그 작품들이 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돈을 주고 구입한 고흐의 작품을 한 작품도 아니고 3작품이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작품들이 없어졌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통상 그림 감상과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과 나눴는데 셜록 홈즈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도 어디로 사라졌을까? 기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데 이야기. 저도 도쿄에 뭐 몇 차례나 갔을까요? 출장 포함해서 1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미술관을 가본 적은 1번,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쿄 내에도 미술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어디를 주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 자, 일단은 요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고흐의 유명한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네덜란드의 반고흐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고흐 그림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림이 이 네.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 보이네요. 네.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주식시장도 다 잊게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네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쿠션에 사용한다던가, 뭐 많이 스카프에 봤네요, 진짜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핸드폰 케이스에 맞아요. 사용한다던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그림이 살짝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배경이 파란색은 이제 하늘을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한데 네.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뭔가 디자인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그래서 고흐가 그린 기존의 그림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고흐가 자신의 그 동생인 테오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아기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준,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이 기존 고흐의 그림들과 좀 다르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건 일본 그림이죠. 네, 호쿠사이가 그린 멋쟁이 새와 벚꽃이라는 우키요에입니다.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네. 약간의 결이 있네요. 네. 예.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뭔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약간 평면적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을 바탕으로 써서 예. 그리면 아름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고흐가 일본 평면을 보고 자기 조카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약간 예.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느낌.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있고요. 배신감이 좀 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하려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 유사한가? 어떤 점이 유사한가?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도쿄가 가지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예를 들면 마네가 평생 자화상을 단 2점 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 그림 못 봤어요. 네. 2점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길이 도쿄에 가는 거예요.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에 가는 길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한 점은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공개돼 있지 않아요. 네. 예. 저 그림에서 이 딱 봐도 완전 고집쟁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뭔가 네. 이 한 손을 이렇게 양손을 그 양복 주머니에 넣고 발을 한쪽을 딱 내밀고 뭔가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포즈인데. 근데 우리가 마네의 얼굴을 그림에서 몇 번 봤죠. 모네 그림에서 봤나요? 자기의 얼굴을 그림의 일부로 그린 적은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저렇게 그렇게 크게 예. 자화상으로 그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손 부분이 약간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 마네가 저 그림을 팔려고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저 때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발을 이렇게 한쪽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외독 후유증으로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양쪽 발로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였어요? 네. 마네가 1883년 초에 죽은 이유는 그 다리 절단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때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자기의 어떤 종말을 예감한 마네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화상을 그렸고, 그래서 뭐 마감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만 보여준 초상인데, 저 초상이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에 있습니다. 어쩌면 미완성의 저 손이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얼마 남지 않은 마네의 여생을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상상력도 자극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잘 입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멋쟁이네요. 멋쟁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멋은 굉장히 부렸군요. 이런 그림이나 예. 아니면은 도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이 그림, 사실 저는 드가의 그림 거의 어디도 그 어떤 미술 책에도 나오지 않은 그림 같은데 그 드가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 망뜨라는 인물이 이제 드가의 친구였는데 딸들과 망뜨 부인의 초상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내딸이 지금 발레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그 막내딸 이제 레슨 받기 전에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옆에 둘째 딸이 있는데 이 섭섭해 둘째 딸은 보여요. 전혀 이 엄마와 동생에게 관심이 나는 관심이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식의 표정을 짓고 네.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두 네. 자매는. 예. 드가는 혼자 있는 한 사람을 그리면
우울하고 두 사람을 그리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드강의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거의 다 뭔가 갈등을 겪고 있고 네. 가족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가족 초상을 그리면 항상 다들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여요. 예, 여유롭고 뭔가 느긋하고 그런 표정을 그렸지만 네. 드가는 가족 초상을 그려도 가족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갈등, 뭔가 시기, 질투, 좌절, 무관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린 경우가 많은데 두 화가의 인생과도 연관이 돼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런 그림도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아, 보고 싶네요. 예, 역시 국립서양미술관이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네 이 좀 도판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모네가 30점을 그린 그 루앙 성당 연작 중에 한 점이라던가 이런 베네치아의 석양을 그린 그림이라던가 네. 이거 그림은 아티존 미술관이 가지고 있죠. 네. 예. 아니면은 뭐 수련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도 서너 점 있습니다. 예. 여러 그것도 역시 네. 국립서양미술관에. 이 아티존 미술관도 가지고 있고 국립서양미술관도 그렇군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고내에 있는 폴라 미술관도 가지고 아, 있습니다. 학고내도. 네. 그리고 요 화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화가인데 덴마크 화가인 함메르쇼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실내 장면입니다. 네. 그 마치 그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처럼 비슷해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방이 하나 문이 열려 있고 예. 저 너머로 화가의 아내인 이다가 있는데 예. 등을 돌리고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고요하고 정교한 실내이고 실내에서 생활의 감각이라는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 화가의 집에 살짝 들어가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화가의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은 너무나도 정교한 네. 뭔가 현대인의 고독이라던가 현대인의 감정을 잘 그러네요.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함메르쇼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정말 그분의 그림으로 저는 생각할 정도로 착각이 드네요. 네. 요즘 좀 인기 있는 화가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림도 도쿄에 있고 그리고 클림트가 그린 아토우스 단 2점 그렸는데 예. 한 점은 레오폴드 미술관에 있고 비엔나에 있는 한 점은 국립서양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토스가 연인과 가서 배를 탔던 네. 자신의 멋있죠. 그 불멸의 연인인 네. 에밀리와 16년 그러니까요. 동안이나 예. 계속 그 그림은 연구하다. 그 비엔나 편에서 네.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 그 녹색으로 빛나는 에메랄드빛 호수 너무 좋은 그림. 예, 그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네. 진짜로 에메랄드빛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그 호수 풍경인데 2점 중에 한 점이 도쿄에 있는 거예요. 아, 서양미술관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다 볼 수 있는 곳 아까 물어보셨는데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네. 그 다음에 도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티존 미술관, 하코네에 있는 폴라 미술관. 아, 저 세 군데 중에 네. 저는 저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에는 두어 차례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 그림들의 기억이 없죠. 전 이상한 것만 보고 왔나 봐요. 왜냐하면 우에노 공원이 워낙에 그렇죠. 벚꽃이 좋은 네. 공원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여행의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이라서 여러분 도쿄에 가시면 우에노 공원 대부분 가실 테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아티존 네. 아티존 미술관은 동경역에서 바로 있다고 하니까 도쿄역에서 볼수 예.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술관 말고도 또 그 창가학회라는 어떤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도쿄 후지 미술관이라는 곳도 고흐의 그림을 비롯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가 지금 도쿄 우에노모리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거든요. 도쿄도 미술관이라던가 국립신미술관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그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서 뭐 특별전을 하는 거예요? 요 세 미술관과 소장이죠. 도쿄 후지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립신미술관이라던가 뭐 우에노모리 미술관, 도쿄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소장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좋은 기획전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철 언제 가도 사실 도쿄에서는 좋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죠. 네. 어떤 감정을 느끼셔요? 이렇게 동경미술관 세 군데에 가서
정말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하고 계실 때 미술사 책에 실리지 않은 그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와 정말 달랐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본에 많이들 가시는 이유가 이 점 때문일 것 같아요. 일본은 물론 외국이지만 생김새도 사실 우리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고 외국이라는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한일 교류도 또 많고 또 K-팝의 뭐 어떤 그 일본 정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일본과 우리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상파 회화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고 그렇게 엄청난 그림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일본이 상당히 다른 어떤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 회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인상파 회화를 그린 화가들 중에 특히 좋아하는 화가가 모네와 고흐 이 두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화가의 그림은 일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화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풍의 영향을 받은 많은 화가들 중에서 특히 모네와 그 두 화가가 두 명이 예, 그렇죠. 일본풍의 영향을 받은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일본 속에 사람들 또 입장에서는 일본화를 거기다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왕 그림을 산다면 우리 그 뭐 우키요에라던가 우리 옛날 그림을 좋아했던 화가들의 그림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인상파 회화들을 가만히 보면 우키요에와 유사한 또는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그림들이 상당히 그게 일본 뭐 화단의 자부심 같은 걸로 연결이 됐고 또 그런 걸 소장하는 것을 매우 그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상황일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으로 보면 80년대 버블기에 워낙 일본 경제가 워낙 버블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고흐의 최고가 그림을 뭐 일본 소장가가 산다든지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마츠카타 고치로 같은 분들이 많은 유럽의 인상파 그림들을 산 거는 1910년대부터 1930년 사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 경제력만 가지고 그 해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뭔가 그림에 대한 해안과 그다음에 이 그림을 사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전에 저희 그 아텐더 시티 일본 편 할 때 이 이야기 막 해드렸잖아요. 일본이 일찌감치 그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과 1500년대에 제한적이지만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또 1637년에 쇄국을 막부가 단행했지만 네덜란드만은 그 제한적으로 교역을 인정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계속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카스테라라던가 맥주라던가 맞습니다. 당구 뭐 이런 식의 서양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일본 문물도 서양으로 나갑니다. 렘브란트가 종이를 사용할 때 일본산 종이를 사용했다. 그래요. 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정식으로 개항한 것은 1853년, 54년이고 그때부터 뭐 일본 유학생들이 유럽으로 나가고 일본이 일사불란하게 서양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서양도 일본 문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특히 서양 그 유럽 화가들이 좋아했던 회화들 중에 하나가 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저 그림 익히 보여드렸죠. 인데 여기서 이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우키요에 그러니까 목판화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인쇄를 한 건데 그림은 다색 목판화 인쇄거든요. 요 호쿠사이가 밑그림을 그리면 이 밑그림을 인쇄공이 목판에 풀로 붙인 후에 그대로 팝니다. 그래서 호쿠사이가 그린 원본은 사라져요. 근데 저 그림은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 다음에 베이스 목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다색이잖아요. 6가지, 7가지 색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색깔마다 하나씩 칼라 목판을 만들어서
하나씩 수작업으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어떤 손재주가 있는 장인들이 네. 이 우키요-에를 그럴 것 같아요. 인쇄하는 저 데 파도가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그리고 좀 비현실적으로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사실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파도를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 호쿠사이를 비롯한 우키요-에 화가들이 자연에 대해서 관찰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이 호쿠사이의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우키요-에를 보면 파란색의 물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란색의 물감이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프러시안 블루라는 유럽산 물감. 네.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의 어떤 교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풍 또는 동양풍을 19세기, 20세기에 유럽 화가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게 벌써 작년 일 같은데 클림트가 그린 이 엘리자베트 레더러의 초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후원가의 딸을 그린 초상이 작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5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근현대 회화 중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예. 제가 근현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전까지 포함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그림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에게 5,400억 원에 낙찰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기록은 아마 다 어떤 그림도 넘지 못할 거예요. 깨지기 힘들 건 만약 깨면 빈살만이 다시 세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네더러의 초상에서 지금 그 배경을 보면 약간 우리나라 고구려 무덤 그러네요. 벽화 같은. 네, 특히 보이시죠? 저 맨 밑에 있는 얼굴을 저렇게 돌리고 있는 저분은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분하고 비슷한데. 네. 네. 클림트는 일본 가면극 노라고 불리는 일본 가면극의 가면, 그 다음에 기모노, 중국과 조선의 도자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수집품들을 보고 동양풍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저기 깔려 있는 저 카펫은 빈 공방에서 만든 카펫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이 동양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그 범위도 넓고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츠카타 고지로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예. 이 마츠카타 고지로는 누구인가 하면 일본 3대 총리 대신의 아들이었고, 네. 일찌감치 이제 미국으로 유학해서 러커스 대학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 졸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불어도 제법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서양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그 서양 문물을 배우려고 하면서 중공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일본의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엘리트들이 중공업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여러 중공업 공장을 세우는데, 이 마츠카타 고지로는 뭘 세웠냐면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조선소라는 조선소를 세우게 되고 그 조선소로 큰 돈을 벌어요. 마츠카타 고지로는 자기가 번 돈으로 서양 회화를 사서 도쿄에 서양 회화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을 돌아다녀 보니 대부분의 그런 유럽과 유럽의 국가의 수도에는 커다란 고전 또는 인상파 작품들이 있는 서양 회화 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빨리 발전해서 유럽처럼 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미술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츠카타 고지로는 정말로 열성적으로 그림들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데에 대략 3,000점 정도를 모았다고 하고. 아유, 3,000점을요? 네, 예. 개인 돈으로? 그렇죠. 예. 와. 이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이 만년의 모네입니다. 네, 저것도 예. 말년의 모네가군요. 아마도 1921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여요. 예. 예. 장소는 모네의 집인 지베른입니다. 네. 마츠카타 고지로는 최소한 2번 이상 이 지베르니를 찾아가서 34점 정도의 모네의 작품을 직접 샀다고 해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가서 18점을 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줬을까요? 왜 갑자기 돈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모네가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탁 골라서 그림을 사니까 모네가 이거는 내가 안 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그림만 딱딱 찍었나 그렇죠, 보군요. 그렇죠. 예, 아깝다 이런 생각. 그랬는데 사실 모네 입장에서는 그림을 이제 팔지 않아도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이미 거장이 됐을 네, 때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마치카타 쿠즈로가 모네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폴레옹이라는 양조를 탁 내밀면서 이거 선생님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모네가 양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열성적으로 3,000점을 모았는데 문제는 그 모은 3,000점의 그림들을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그 가와사키 조선소가 1923년에 관동대 지진, 네. 그다음에 또 1929년에 대공황으로 그 재정난에 빠져요. 네. 그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1,600점 정도를 팝니다. 그 작품들은 거의 다 일본에 있는 다른 컬렉터가 사가거나 일본의 다른 미술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도쿄 미술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뭐 히로시마라던가 뭐 일본의 작은 도시의 미술관에 가셔서 그림을 보시면 뜻밖에도 뛰어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저때 흘러간 것들이군요. 네, 저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1,800점 정도, 뭐 네, 꽤 많은 1,600점. 1,600점. 그리고 그나마 그 1,600점은 일본에 남아 있었지만 불타서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때부터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전운이 감돌면서 마치카타 쿠즈로가 런던의 그림을 1,000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일본으로 갖고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일본이 적대국이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관세를 100%의 관세를 부과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저히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마치카타 쿠즈로는 1,000점 정도를 런던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자신이 런던에서 잠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프랭크 브랭윈이라는 화가가 그 웨일즈 출신의 영국 화가입니다. 마치카타 쿠즈로와 이웃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51살의 마치카타의 초상을 그릴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런던의 그림을 1,000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1939년에 그 창고가 폭격을 맞으면서 1,000점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거는 공교롭게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렇죠. 파괴된 거네요. 네. 일본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1,000점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고 400점 정도는 프랑스의 룩상부르 미술관에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잖아요. 룩상부르 미술관이 그림을 안 돌려줍니다. 프랑스 문제야 보면. 전범국의 재산.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돌려받지 못하고 마치카타 쿠즈로는 1950년에 사망하고 1951년에 일본이 이제 프랑스와 교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370점 정도를 돌려줍니다. 핵심 그림 14점을 빼돌리고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 나라 그림일 거라고, 자기 나라 그림이잖아요. 자기 나라 화가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려줄 때도 사실 그 그림은 일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마츠카타라는 개인의 재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너희에게 기증하니 그림을 니네가 꼭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공에게 대중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때 네. 일본이 부랴부랴 지은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국립서양미술관이고 그렇군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림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이제 르꼬르비지에의 그 설계로 작품 그렇군요.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 가면 저 그림도 있나요? 네, 지금 그 보여드린 제가 서양이라고 써 있는 건 국립서양미술관 그렇군요. 전작입니다. 모네가 이제 연작을 1891년부터 94년까지 중점적으로 첫 번째 노적가리, 두 번째 포플러,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세 번째 다. 루앙성당. 그러니까요. 두 번째죠. 노적가리 다 실어가서 없어지고 포플러 강변에 목재업자들이 베어가서 없어지고 안 되겠다. 절대 안 변하는 루앙성당으로 가죠. 네. 그 중에 햇빛 속의 포플러 나무라는 한 점이 마츠카타 쿠즈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수직으로 탁탁 이렇게 그 화면을 분할했고 저 뒤로 S자를 그리면서 리드미컬하게 포플러 군락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림의 공간감이 좀 부여되는 것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뭔가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림이고 저 밑으로 보면 저기 이제 그 앱트라는 강변에 포플러들이 서 있었는데 그 강의 그림자가 이제 수면에 저 포플러들이 비쳐서 구름과 포플러가 멋지게 반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로 경쾌한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이 마츠카타 고지로가 아, 이 그림 좋은 그림이야. 사야 되겠어. 라고 판단하고 샀던 그림들이고 사실 저는 진짜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페르메이르. 예. 페르메이르의 그림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페르메이르예요. 제가 볼 때. 예. 그 대부분의 페르메이르 전문가들은 저 그림이 페르메이르의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 그림을 빼면은 페르메이르의 진품이 35점, 저 그림을 포함하면 36점이 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뭔데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저 그림이 페르메이르의 그림 진품이라고 인정을 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사실 페르메이르 그림은 35점, 36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레이크스 뮤지엄도 4점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그림들을 마츠카타 고지로는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3,000점이 다 일본으로 들어갔으면 가치가 엄청났을 텐데 만약에 그 3,000점이 일본의 지금 우에노공원 옆에 있는 우에노공원 안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에 다 전시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메트로폴리탄이나 혹은 물론 이제 그 위에 뭐 고대 뭐 이런 거 빼고 대부분 다 인상파 그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상파 그림이 특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별로 비싸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비교적 작잖아요. 예.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츠카타 고지로를 비롯한 일본 초기의 일본 그 그림 컬렉터들은 인상파의 그림을 선호했고 그림들이 다 있었다면 사실 그 그림들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목록이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의 어떤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죠. 국립서양미술관은 사실 지금 6,000점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59년에 그 마츠카타 컬렉션으로 문을 연 후에 계속 일본에서 그림을 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좋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물론 그 마츠카타의 컬렉션이 근간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그림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 미술관 자체가 일본의 중요 문화재라고 그러던데요? 네, 네. 그 르꼬르비지에에게 그 작품 그 건축을 의뢰해서 뭔가 중요 어떤 문화재로 그 지정하려고 일본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립서양미술관을 비롯한 아티존이라던가 폴라라던가 후지미술관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그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확실히 뭔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림을 우선적으로 사려고 했구나. 일본식 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수령과 일본식 다리. 이게 폴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사실 모네가 저 자신의 인공 연못 지베르니에 이제 1883년에 집 사고 그 집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끌어왔는데 그 은행 대출을 10년 동안 해서 다 갚았거든요. 1893년에 은행 대출을 다 갚고 나서 길 건너에 땅을 또 사요. 그래서 그 땅에는 연못을 팝니다. 그 연못에 그 수련을 키우면서 그 수련을 그리면서 모네의 3기가 시작됐는데 조부에 저렇게 일본식 다리 만든 거 저희가 그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일본식 다리를 모네가 어떻게 보고 세웠겠어요? 저런 식으로 비슷하군요. 예, 우키요에의 일본 다리 보고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 그러니까 저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고 어쨌든 건축업자한테 그림 보여주면 이렇게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컬렉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거 우리 거 보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우리 거 보고 만들었다. 이거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예. 그리고 뭐 이 히로시게가 그린 이 다리 그림 보고 그거가 따라서 저건 그렸다라던가. 정말 카피처럼 비슷하군요. 네, 네. 이렇게 그리면서 그 우키요의 스타일 가볍고 밝은 색상의 선 위주의 스타일을 고우가 조금 배운 후에 그럼 내 스타일로 한번 그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렸다던가. 이런 것들도 요것과 비슷한 그림이 또 일본에 하나 있거든요. 저 그림은 저 일본에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예, 일본에 있는 그림 아닌데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 일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네. 그림도 어쨌거나 일본에 생각보다 상당히 제일 많은 게 모네, 그 다음에 고흐. 예, 예. 그렇죠? 로랑생의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예, 예. 마티스도 많이 있고. 마티스도.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티존 미술관이 일본에서 마티스의 그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일본의 폴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오딜롱 르동이라는 그 상징주의 화가 그림인데 저 밑에 꽃병에 지금 그 막 가부키 배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무라이 같기도 한 그런 일본 스타일의 어떤 인물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컬렉터들이 보고 아 이거 우리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모네의 그림, 이거 국립서양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도 사실 우키요에서 영향을 받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 그림이 대체 무슨 우키요에 영향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네가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그러니까 알리스 오슈데의 딸들이 뱃놀이를 하는 장면을 네. 강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인데 배를 다 그리지 않았죠. 배를 반으로 반만 잘랐어요. 그렸네요. 예. 저렇게 하면 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감이 좀 든다는 것이죠. 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서양 회화는 저렇게 한 물체라던가 한 뭐 건물이라던가 반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배를 반만 잘라서 배가 움직이고 있다. 속도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일본의 우키요의 화가들이 많이 썼던 수법입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배가 반만 그려져 있잖아요. 예. 마치 저 그림을 싹 뒤집어서 배를 배치시켜 놓은 것 같죠. 이런 모네 것들. 보트위에서라는 그림은 반만 그리면서 두 번을 그렸군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물 위에 비치는 그림. 그렇죠. 두 저 개를 그렸군요. 반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때쯤부터 모네는 저거는 일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네. 그렇죠? 공간을 그리지 않고 네. 오직 수면에 집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말년의 이제 모네죠. 수련에 집중하는 모네의 3기가 열리는 건데 저런 스타일의 그림이라던가 그렇군요. 아니면은 요거는 그 도쿄 후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마네의 감비 부인의 조상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파리의 어떤 부르주아 부인을 그린 전형적인 그림이고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저런 스타일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혹시 유행했나요?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부인이 유난히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하고 그러네요. 입술을 빨갛게 가부키? 우리가 가부키예요. 일본의 미인도들의 예. 얼굴이었어요. 같은 글쎄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얼굴의 미인도들이 우키요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본 여성을 실제로 볼 수 없으니까 많이 궁금했겠죠. 저런 예. 그 그림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 미인도니까 당시 1700년대 그죠? 네. 1700~800년대에 일본의 전형적인 미인의 스타일은 저런 인물, 저런 상이었나 봐요. 그 우키요에서 미인을 그리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우키요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인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저런 얼굴입니다. 그렇죠. 눈썹을 뽑고 그 다음에 눈을 아주 가늘게 그리고 입은 굉장히 작고. 예, 입은 작고 예. 그렇습니다. 눈은 정말 예, 찢어지고. 예, 눈을 이렇게 마치 반달처럼 그리는. 예. 근데 그게 뭔가 아주 독특한 미감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동양 여성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라고 화가가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마네, 모네, 고흐 같은 화가들이 그대로 그렸다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받은 인상을 자기의 그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영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흐겠죠. 이 그림이 이제 고흐가 1889년에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양원에서 한동안 요양원에 그 1889년 5월에 다시 발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호가 급히 그 생레미의 요양원으로 가서 고흐의 병실 말고 방을 하나 더 빌려서 그 요양원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형을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안에서 그림의 소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여름쯤 돼서 증세가 많이 좋아져서 바깥에 잠깐 나가기로 했는데 바깥에서 또 한 번 발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가을부터는 고흐 본인이 이제 바깥에 나가는 걸 좀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89년에 고흐가 그린 많은 그림들은 요양원에서 소재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은 밀레와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것들이 많은데 저 흰장미 같은 경우는 태호에게 쓴 편지에 저 그림을 그린 내용을 고흐가 설명했습니다. 아, 왜 그렸다? 네, 내가 그 생레미 요양원 정원에 돌로 만든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 옆에 앉으면 벤치 팔걸이 너머로 장미덩굴이 보여. 야생 장미인데 살짝 분홍빛을 띤 장미들이야. 그 장미가 예뻐서 그려봤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저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시점이 거의 땅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러네요. 왜 그런가 하면 돌벤치에 앉아서 옆을 보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흐의 편지에는 분홍빛을 띤, 연분홍빛을 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림이 100년 정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분홍빛이 많이 옅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하얗게 보이는 예, 오히려 흰빛에 가깝게 이 그림이 국립서양미술관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대부분 처음 보셨다라고 처음 보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 여러 미술사 책이라던가 도록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모네가 일본화에서 받은 영향 또는 뭐 마네가 그런 우키요의 미인도에서 받은 영향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로 그림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고흐의 그림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사실 고흐의 그림이 최근 1980년대부터 가격이 정말 많이 비싸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런데도 열심히 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3점이나 잊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잃어버린 이유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그림, 이 왼쪽이 이제 그 매화 가지를 그린 히로시게라는 화가의 우키요에이고 오른쪽이 고흐가 그 우키요에를 보면서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30년의 격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저 우키요에가 오판하니까 다량으로 인쇄되잖아요. 한 번 판을 만들면 2,000장 정도 인쇄했다고 네. 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인쇄 중에 일부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고흐 같은 가난뱅이 화가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그건 뭐 가치가 없으니까요, 비교적 사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네. 지금은 가치가 있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소장의 가치는 그렇게. 네, 그 당시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도자기의 포장지로 그 유럽에 들어갔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화나무 가지를 그렸습니다. 저 매화나무 가지 중에서 왼쪽 그림에서 저 위로 솟아있는 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가지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을 1887년에 고흐가 파리에 있을 때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888년 2월에 고흐는 파리 생활에 지치고 이제 동료 화가들과 갈등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태호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그냥 하나 들고 파리 생라자르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16시간을 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에 내리게 되는데 그 동네가 아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르르에 가서 처음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르르는 추웠대요. 눈이 이렇게 좀 덮여 있네요. 네, 눈이에요. 남프랑스니까 사실 춥지 그러니까요. 않은 지역인데 저 1888년 겨울이 좀 기록적으로 추웠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을 보고 놀랍게도 고흐는 테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나 하면 이 눈이 덮여 있는 아르레 풍경이 내가 우키요에서 봤던 일본의 눈 오는 풍경과 비슷하다. 일본 겨울 풍경과 비슷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겨울 풍경, 일본 겨울 풍경을 봤겠죠. 그리고 이런 일본 겨울 풍경이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인 아르레 정착하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 상황이지만 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프랑스기 때문에 꽃들이 서서히 피기 시작했는데 겨울이 짧죠. 네, 처음으로 꽃을 피운 꽃나무가 아몬드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몬드 가지를 하나 꺾어서 꽃병 컵에 꽂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테오에게 보냅니다. 그림에 저 뒤에 빨간 선을 그은 게 좀 그림에 긴장감을 주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요. 이렇게 눈에 덮여 있지만 아몬드 나무는 곧 꽃이 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가지가 저만 그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에 히로시게의 매화나무 가지와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렸다라고 같은 해네요. 1887년도. 예, 1888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 차이. 거의 1년도 되지 않은. 고의 어떤 머릿속에는 자기가 베껴 그렸던 우키요의 잔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꽃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나무가 아몬드 나무였어요. 네. 다시 지금 땅에서 솟아오른 아몬드 나무 딱 그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또 비슷하다. 저 직선으로 올라간 저. 네, 제가 아까 저 위로 솟은 가지를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네요. 예, 라고. 똑같네요. 네. 저 잔영이 분명히 고흐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사실 이 과수원에 꽃피는 꽃나무들이 고흐가 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심점, 키포인트가 된 나무들이에요. 이런 꽃피는 복숭아 나무 이런 것들은 거의 생명력으로 불타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저 꽃들은 정말 고흐가 발견한 환희였을 겁니다. 이 꽃나무와 과수원 그림을 고흐가 3월부터 4월까지 14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점을 자신의 사촌 매부인 안톤 모베 유족에게 선물하죠. 안톤 모베라는 사촌 매부가 화가인데 고흐에게 잠깐 그림을 가르쳐줬고 그 안톤 모베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네덜란드의 여동생에게서 고흐에게 전해졌고 고흐는 안톤 모베의 유족에게 자기의 그림 중에 한 점을 보내서 위로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골라서 저기 밑에 보면 불어로 모베를 기념함 수브니에드 모베라고 써 있고 빈센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내고 나서 이것도 사실 잘 안 알려진 점인데 고흐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2번, 3번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제 모베 유족에게 보내줬으니까 고흐의 수중에 있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그렸군요. 예, 한 점 더 그렸습니다. 거의 이렇게 2점, 3점 그리는 것이 고흐의 스타일인데 요게 왜 중요한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거의 똑같은 그림들이 여러 점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약간 날카로운 선, 그 다음에 화려한 색채, 밝은 색채 같은 것들을 구사한 그림들이고 그리고 막 전성기를 맞으면서 너무 유명한 반짝거리는 그림이죠. 노란빛으로 반짝거리는 별과 그 다음에 노란빛으로 빛나는 그런 카페를 그린 이런 그림들을 이 그림이 지금 우에노 모리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까지 있을 겁니다. 8월까지. 이 그림이 네덜란드 크릴로 밀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고흐 그림인데 이런 그림도 일본까지 전시를 오는데 한국에 좀 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2시간이면 오는 데죠.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지 제가 좀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저 카페가 노란 빛으로 빛나는 이유는 저기에 켜져 있는 등불, 이 가스등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스등은 좀 노란 불빛을 낸다고 하거든요. 1879년에야 에디슨이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개발해서 백열등을 상용화했고 1882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기 조명이 커졌기 때문에 저 조명은 전기 조명은 아닐 것 같고 아마도 가스등일 것이고 가스등은 노란빛을 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저 카페 안을 채웠지만 그것보다는 저 노란색이 고흐의 희망의 색깔이기 때문에 저렇게 칠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있죠. 예,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82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기 조명을 가설한 빌딩이 JP 모건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희망에 빛났던 이유, 왜 희망에 빛났는가? 고갱이라는 자신의 이제 단 한 명의 동료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에 차서 이렇게 북두칠성이 번쩍번쩍 빛나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빛나는 참 밤하늘. 어떻게 보면 저 때가 고흐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점이었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예, 고갱과의 파국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때에 친구를 기다리는 그때 그 흥분됨이 저 그림들에 그냥 다 이렇게 선연하네요. 그렇죠. 예, 정신 상태가 차분하고 맑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이 1888년 9월에 그려졌고 그 다음에 1888년 10월에 고갱이 왔고 88년도에 예. 굉장히 많은 그림을 많이 그렸군요. 그렸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고갱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고갱이 12월에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했고 12월 23일 밤에 고흐가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면서 이제 고흐의 인생은 파국으로 지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그 똑같은 별밤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이렇게 차분하고 아름다운데 이 그림에서 별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돌면서 돌아가고 있으며 저 왼쪽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저승사자 같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무엇인가? 죽음을 상징하죠, 사이프러스라는 게. 이게 이제 고흐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즈음이 사실 고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희망에 차 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그 희망을 준 장본인은 고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갱에게 왜 고흐는 이 노란 집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네. 고갱의 방을 장식하려고 했는가 하면 1887년에 고흐와 고갱이 파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고흐도 고갱도 그림을 못 파는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림을 교환해서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고흐의 그림 중에 고갱이 마음에 들어했던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이었어요. 근데 1887년에 해바라기 그림이었고 이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무렵에 고흐가 저렇게 땅 바닥에 놓은 해바라기를 서너 점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을 고갱이 마음에 들어하고 나 이거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이 고흐의 머릿속에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를 알아봐준, 네, 자기 네. 그림을 알아봐준 친구의 방을 네. 해바라기로 그래서 장식합니다. 다시 조금 더 발전된 버전 해바라기를 그려서 그 해바라기 두 점으로 고갱의 방을 꾸며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린 해바라기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4점을 그렸거든요. 그 4점을 모두 일주일 만에 그렸는데 그 4점을 제가 차례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린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림 그렸고 세 번째로 그린 것이 이것, 네 번째로 그린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 4그림을 모두 일주일 안에 그렸던 거예요. 천재예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아니야 해바라기를 다른 주위 것들을 더 단순화하고 해바라기를 더 크게 그리는 게 낫겠어.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더 많이 그려야 되겠어. 더 많은 노란색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미넨 노이에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고 12송의 해바라기를 그렸고 이 그림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15송의 해바라기를 저 그림 본 것 그리는데 같아요. 요 두 점이 최종본입니다. 그러니까 고갱의 방에 걸린. 그러면 요 앞에 두 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그림은 지금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림은 일본인 소장가가 샀습니다. 네. 일본인 야마모토 코야타라는 일본인 컬렉터가 1920년에 이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오사카 인근의 자기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실됐어요.
왜 없어요 소실됐... 이제? 네. 못 봐요? 예, 소실됐습니다. 왜 소실됐냐면 야마모토가 이 그림을 처음에 살 때 그림에 프레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프레임은 아르레 목수가 만든 낡은 그 나무 프레임이었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프레임을 바꿨어요. 금속으로 프레임을 커다랗게 만들고 막 보석도 비싼 걸로 박고, 했겠죠. 비싼 걸로 번쩍번쩍하는 보석도 많이 박아서 멋진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걸었어요. 1945년에 그 야마모토의 집 근처에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야마모토의 집도 불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급히 저 그림을 떼서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꾼 프레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와중에 도저히 그림을 들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그림을 포기하고 나왔고. 얼마나 무거운 걸 했길래 그렇죠? 제가 일본에서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을 거의 재현해 놓은, 복사본에 재현해 놓은 모사본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석을 박았어요. 그래서 딱 봐도 무거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뭐 폭격을 맞고 집이 불타는 와중에서 그림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지. 그렇죠. 그림을 그렇죠. 끌고 나올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 그림은 망실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군요. 고의 그림 3점 중에 1점 지금 사라진 그림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뮌헨 버전과 런던 버전이 걸린 집으로 방으로 고갱이 왔고 고갱과 고우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심해지면서 고우는 결국 귀를 자르는 파국을 맞게 되는데 요 해바라기가 지금 도쿄 송포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해바라기가 암스테르담 방고미술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흐는 마음에 드는 그림을 다시 그린다 여러 이거죠. 장 그렸습니다. 요 그림은 아마도 고갱이 있을 때 그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일단 요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갱이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네요. 지금 해바라기 그림을 고흐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를 고흐가 고갱이 오기 전에 그렸잖아요. 그러면 고갱과 고흐가 함께 있을 때 해바라기를 한 점 그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해바라기가 지금 도쿄 송포미술관에 있는 해바라기. 저거예요. 네. 그리고 3번째로 이 암스테르담 1889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레니에 있을 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 거예요. 아까 어떻게 순서를 알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흐의 그림은 많은 경우 테오에게 가잖아요. 테오에게 편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테오에게 보내면서 이 그림을 내가 어찌 저찌해서 그렸다라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차례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러면 이 해바라기 2는 왜 도쿄에 있는가? 1987년에 이 2번째 해바라기가 경매에 나왔는데, 당시에 야스다 화재 해상 보험이 회사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3,900만 달러의 그림을 낙찰을 지금 돈으로 받았습니다. 하면 뭐 한 500억 넘는 돈이죠. 50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스다라는 보험이 솜포라는 화재 해상 보험과 합병을 해서 그래서 지금 송포미술관이군요. 송포미술관에 있습니다. 일본은 해바라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이렇게 해서 이 해바라기 7점 중에 2점이 원래 일본에 있었던 것이지만 한 점은 망실되고 한 점만 있는 겁니다. 송포미술관도 도쿄에 있는 거죠. 도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점만 가지고 있지만 한 점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제가 만약 일본에 돈이 있는 컬렉터였다면 이 그림 사지 않고 저는 이 그림 샀을 것 같아요. 붓꽃.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 오가타 고린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저 제비붓꽃 병풍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네즈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제비붓꽃 병풍은 일본의 국보예요. 저 그림은 네즈 미술관 소장작이 아니라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튼 저 제비 붓꽃에서 영향을 받아서 고흐가 붓꽃을 그렸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 그림을 사지 그랬어 라고 왜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 솜포 미술관의 해바라기가 1987년 3월에 4천만 달러 가까이의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저 붓꽃은 같은 해 11월에 5천만 달러에 미국의 폴 게티 미술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이었으면 이 그림이 더 탐났을 텐데. 교수님이 주식을 좀 하더니 투자 수익에도 좀 나는 전 국민이 주식을 한 시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 자, 잃어버린 고흐의 그림 아직 이야기 안 나왔어요. 네. 자, 잃어버린 고흐의 그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890년에 고흐가 오베르시루아즈에 갔을 때 자기를 살펴주기로 약속한 가쉐라는 의사를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도 고흐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그린 그림은 고흐의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그림을 1990년에 이제 일본의 컬렉터가 낙찰을 받았죠. 예. 이 그림의 소유주도 일본인이었어요. 1990년에 뉴욕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사이토 료헤이라고 하는 일본 제지회사 회장이 이 그림을 900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그 900억 원 낙찰가가 14년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사이토 료헤이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이토 료헤이가 1997년에 사망했고 회사가 파산했어요. 끝까지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사이토 료헤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상속세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가 자식들에게 상속할 수 없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림이 이제 일본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불탔다. 같이 태워줘? 예, 라는 막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회사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림을 급하게 비공개 경매로 되팔았답니다. 그래서 받은 처음에 사이토 료헤이가 낙찰받았던 그 가격만큼 받지 못했다고 하고 현재는 그 낙찰받은 사람이 또 팔았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오스트리아에 있다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고 이제 미술 전문가시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때가 일본의 버블 경제기고 그 이후에 큰 폭의 버블 붕괴기를 거치니까 파산하고 또 그 확확 질렀던 그렇죠. 그 소장자들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충분히 본전을 회수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사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 그림이 뭐 국립서양미술관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솜포 미술관의 해바라기 옆에 걸려 있었다면 일본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결국 일본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잃어버린 실종작이죠? 그림 예,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이 그림입니다. 네. 이 아르레 침실 고흐가 자신의 방 안을 태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고흐는 3번 그렸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에 있고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89년에 또 생레미에서 이 그림을 고흐가 그리게 돼요. 이 그림을 왜 그렸나 하면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윌이라는 여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윌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츠카타 코지로가 1920년대에 이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릭상부르 미술관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릭상부르 미술관이 끝내 이 그림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파리에? 예, 14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돌려주지 않은 14점 중에 한 점입니다. 안 돌려주고 싶은 그림이네요. 네. 솔직히. 일본도 사실 이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교섭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순간에 이 그림과 이 두 그림 중에 하나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 측이 고흐의 그림을 포기하고 이르누아르의 알제리 의상을 입은 여인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고흐.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국립서양미술관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점의 고흐 그림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사실 사라졌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고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고흐의 걸작 3점을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 내에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스토리는 네. 처음 들어본 네. 얘기. 그래서 국립서양미술관에 가면 재미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어떤 에피소드처럼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까 그 마네의 감비 부인의 조상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자포니즘에 빠져있던 인상파 화가들은 모두 기모노를 입은 진짜 일본 여성을 그리고 싶었으나 진짜 일본 여성을 볼 길이 없죠.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 뭐 이렇게 그 기모노를 입혀서 그리거나 아니면 요런 그림들이 사실 이렇게 카셋이라는 그 여성 화가가 요런 미인도를 보고 그 스타일로 그린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일본 여자를 그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아무도 일본 여자를 그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아니다.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해가 지나서 1922년에야 진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를 서양 사람이 화가가 그리는군요. 그리게 됩니다. 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에드몽 아망장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기모노를 입은 일본 약간 여성이고 현실감이 드네요. 네, 저 여성이 누군가 하면 구로키 타케코라는 이름이고 우리가 막 아까 말했던 마츠가타 코지로의 조카딸입니다. 예. 저 조카딸이 1921년으로 추정되는 해에 마츠가타 코지로가 모네를 찾아서 지베르니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갔던 딸이에요. 그때도 기모노를 입고 갔답니다. 아마 비서로 내려갔을 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모노를 입은 모습을 보고 모네가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해요. 아마 모네가 조금 더 젊었으면 그 다케코에게 잠깐만 모델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21년이면 이제 모네가 많이 연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네는 수련에 집중하고 있을 때여서 더 이상 젊은 날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호기심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네는 자기가 젊은 날 열망했던 기모노를 입은 진짜 일본 여성의 모습을 보고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고 그렇군요. 에드몽 아망장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두 점을 딱 비교해서 보면 역시 판타지일 때가 훨씬 더 화려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네. 실물은 그냥 평범한 여성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 아망장이라는 화가도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꿨지만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을 실제 보니까 그냥 서양 여자들과 큰 차이가 없구나.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저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의 조상도 그렇게 해서 국립서양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일본의 미술관을 많이 다녀보셨을 테니까 지금 그 국립서양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 그리고 아티존 미술관 그리고 폴라 미술관도 네.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지 미술관 네. 이건 도쿄의 좀 외곽에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걸작 하나를 갖고 있는 솜포 미술관이 있는데 어떻게 동선을 잡으면 될까요? 하코네에 있는 폴라 미술관이나 그 다음에 후지 미술관은 사실 도쿄 중심가에서 많이 멀고 하코네는 뭐 기차로 1시간 반, 뭐 2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국립서양미술관, 그 다음에 아티존 미술관 이 두 군데를 가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국립서양미술관은 서양 회화를 이렇게 연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파리, 런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갖추어진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아티존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대도시의 빌딩이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 그리고 막 1층, 2층에 있는 그 뮤지엄샵이나 카페도 상당히 세련되게 돼 있어서 그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해도 하나의 좋은 문화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설립자가 여러분 브리지스톤이라고 타이어 회사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 설립자가 수집한 그래서 컬렉션. 20번씩 컬렉션이라고 하죠. 그 컬렉터의 어떤 유증이 무엇이었냐면 도심의 미술관이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그림을 즐겼으면 된다. 좋겠다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는 시간이 좀 없어도 충분히 가실 출장 수 가셔서도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렌트를 하신다던가 하루 정도 휴가 뭐 일정이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온천을 간다라고 하면 폴라 미술관. 예, 여기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미술관이기 때문에 정말 아, 여성 폴라. 취향, 예, 여성 그렇군요. 취향입니다. 폴라 오르비스 그룹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림들도 상당히 좋은 것들, 모네, 피카소의 네. 그림들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산책로도 잘 돼 있고 해서 또 역시 굉장히 또 즐겁게 한때를 보내실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렇군요. 도쿄에 아주 빨리 갔다 오셔야 될 분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 서양미술관하고 아티존 미술관, 뭐 동경역 바로 옆에라니까 보시면 되고, 여행으로 여유 있게 가시는 분들은 폴라 미술관, 그리고 솜포미술관, 솜포미술관 말고 솜포미술관 시내에 있죠. 네, 손포미술관도 그 도쿄역에서 도쿄 시내에 가깝습니다. 예. 어디죠? 후지미술관이라고 해서 하치오지구라고 하는데 정말로 도쿄 도심에서는 멀어요. 그런데 이 창가학회라는 종교 단체가 수집한 또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그렇군요. 많아서 또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부럽네요. 네. 부러워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학원에 온천만 하지 마시고 네, 학원에 큰 도시가 아니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보실 수, 그림이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메트로폴리탄이라든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같은 규모는 아닐 테니까 아마 보시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전원경 교수님의 이 특별편을 보신 다음에 가시면 훨씬 더 그림에 대한 이해, 또 이 미술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시고, 안 보고 가신 동반자에게 여러분들이 한껏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조예를 뽐내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더 좀 자세히 정리해서 6월에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또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얇은 책. 제가 그걸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 권을. 정말로 얇은 책. 예, 얇은 책. 인상파 인 도쿄라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상파인 도쿄. 네, 일본에 가져가서 보시면서 이제 그 그림들도 보시고, 제가 좀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린 왜 이렇게 인상파 그림들이 도쿄에 많은가, 그리고 또 인상파 그림과 어떤 우키요에 사이의 유사점은 어떤 것인가, 우키요에는 어떻게 그 탄생했고 우키요의 뭐 그 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두루두루 써서 뭔가 일본에서 그래. 미술관 체험을 하실 수 네. 있을 때 그 즐거움을 좀 배가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인상파인 도쿄라는 책의 출간을 앞두고 계시다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다음에 출간하시는 저희 출판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또 3프로TV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죠? 3%는 저는 불러주면 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이 아트 투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 참가하시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해와 올해 정말 또 많은 아트 투어를 지금 다니게 됐고 또 앞으로도 그럴 많이 수도 있죠. 예정이 되고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일희일기라는 이야기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으로 아트 투어를 꼽아 주셔서, 저는 또 3%가 기회가 되면 아트 투어도 그래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케줄을 확정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니까, 가을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스케줄이 하나 있는데 곧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미국, 유럽 가실 형편이 안 되신,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약간 믿기지 않는. 아니, 시간적으로. 시간을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네. 하이닉스 한 주 팔면 되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부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요. 뭐 일주일 열흘씩 가는 게. 그래서 일본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전원규 교수님은 잘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과 날씨 좋은 날에 동경 나들이를 한번 계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냐면 안 믿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에이, 그렇지 않을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의문 아니니까 또 댓글로 가고 싶어 한다고 왜 안 가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가고 싶다라고 이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무기로 해서 우리 전원경 교수님을 설득을 해서 저도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술관에 좋은 인상파 화가들을 비롯한 걸작들을 함께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간혹 방송도 저희가 기획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